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은 돈이다. 네, 시간은 돈이죠. 얼마입니까, 시간당? 제가 소장님은요? 저요. 글쎄요, 계산 어제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저는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수면은 몇 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신다는 계속 얘기잖아요. 일만 하는데, 심지어 이제 주말이나 휴일 이런 것도 없이요. 야, 이거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내가 낮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마침 물어보시니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계산해보기가 겁납니다. 최저임금도 안 나올까 봐.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일이라는 게 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에 출연료를 받지만 이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엄청 왔다 갔다 많죠. 하는 시간, 맞아요. 대기 시간, 그다음에 원고 작성하는 시간 네. 다 합치면 방송국에 계신 분들 좀 네. 감안해 주세요. 아, 근데 그냥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네. 라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성비라는 말이 있답니다.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이라는 아. 의미인데 뭐 드라마나 영화도 1.5배로 보이고요. 어허. 뭔 재미로 보나 몰라요. 예. 책은 요약본. 네. 그 음악도 빠르게 듣는데요. 아니 왜? 음악까지 예. 음악까지 빠르게 들을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솔직히 어떤 이제 동영상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 이런 거 들을 때는 한 1.25에서 1.5배속으로 듣습니다. 그게 그렇게 들어도 뭐 부담은 없고 어쨌든 그 내용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아, 그 성격 급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의외로 그걸 속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점만 정확히. 네, 요점만 빠르게 5분 안에 설명하는. 그래서 뭐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좀 늦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간대 성능 따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시간도 진짜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눈치챈 유통업체에서 네. 뭐 약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매장들을 만드는 거죠. 네. 라면 전문 매장 같은 특화 매장.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기다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야 진짜 이거 돼요? 새벽 배송도 저는 저 너무 신기하죠.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주문 후 1시간 배송? 네. 거의 이제 이거는 내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빨라요. 빠른 뭐 바빠 죽겠는데 집안일 막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장 보고 해야 되면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1시간 내에 받아보실 수 있으면 훨씬 사실은 좋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특화될 수도 있는 게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시는 게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온라인 구매가 훨씬 더 활발하잖아요. 오프라인 네. 구매보다는.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일부 유명 신발 브랜드, 뭐 운동 스포츠 브랜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전시의 개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매장으로 마련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하러 가서 그 브랜드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화 매장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한 자리에서 뭔가 빨리빨리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문화적인 활동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브랜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온라인에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발 파는 곳, 뭐 아니면 뭐 이제 의류 파는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좀 통합돼서 푸드코트처럼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는 온라인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또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라면 특화 매장 그거 한번 가보고 싶긴 했어요. 그런데 전 아무래도 제가 직접 끓여 먹는 게 가장 싸니까 어디 나가서 사면 요즘 부담스럽더라고요. 김밥 한 줄에 4,500원인 걸 보고 진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진짜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시간이 아깝죠. 그쵸. 뭐 이제 김밥 같은 거 먹으려면은 시간 아끼려고 또 가까운 곳에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네. 모든 게 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네. 그 시간을 좀 낭비해서 쓰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네. 내가 막 급하게 하다 보면 빠지는 게 있어서 다시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이게 좀 가라앉고 꼼꼼하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나를 가라앉혀줘야 되는데 네. 이게 막 15분 단위, 10분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적어가면서 하다 보면
길게 보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성비를 따져서 이제 실용적인 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가끔은 낭비하는 시간을 낭비해서 나에게 좀 허비하고 막 플렉스하는 순간, 나에게만. 이게 뭐 플렉스할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아, 그거라도 어디예요? 네. 네. 그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시성비 있게 5분 안에 핵심을 설명해 주시는 1타 강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이요, 내년에 1.5% 평균입니다. 네.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또 올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사실 실손보험료가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네. 좀 적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네. 얘기하겠습니다. 인상률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게 실손보험사들의 얘기인데 그렇죠. 왜 이만큼 한 10몇 % 올릴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10% 두 자릿수에 올릴 때도 있었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예. 실손보험 인상을 할 때 갱신할 때는 연간 25%를 못 넘도록 그 25% 룰이 있거든요. 연간 25%면 제 월급도 그렇게 올려준 적이 그렇죠. 없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최대 상한선인데 사실 상한선? 네, 그 25%씩 꾸준하게 올리면 한 4, 5년 정도 후만 되더라도 2배씩 막 올라갑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실손보험이 조금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인하가 돼요? 예, 1세대 실손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되기도 하고 뭐 2세대, 3세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한다면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200만 원의 이 보험금이 지출됐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이걸 이제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늘 이제 100%를 초과했었어요. 받는 보험료 대비해서 계속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험료를 계속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주요 요인으로 꼽히던 게 이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에 대한 수술이었습니다. 사실 백내장 수술이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그 병원에서 하루 만에 이제 수술이 완료되고 사실 입원 안 하고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건강보험 급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병원 내에서 이제 6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는 요거는 이제 입원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도 통원비하고 입원비는 다르잖아요.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하루에 1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최대 한도예요. 최대 한도 요 정도인데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1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그 안에다 이제 뭐 시력 교정용 렌즈 같은 걸 삽입한다 하면은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통원비로 하다 보면 30만 원 한도에서 막혀버리니까 이걸 이제 병원에서도 입원으로 서류를 써주고 그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은 이제 한도가 뭐 5천만 원 단위로 굉장히 크죠.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병원에서도 저 환자분 혹시 실손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입돼 있다면 이거 부담 없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손보험이 조금 이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원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이제 이 판례도 나왔었고 이제 보험금 지급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조금 많이 낮아져서 세대별로 나뉘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하가 되고요. 4% 네. 정도 인하되고 2세대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인상이 되고 3세대가 조금 많이 올라가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18%대, 뭐 두 자릿수대로 확 인상이 되니까 예. 여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평균을 내보면 1.5% 수준의 인상이지만 내 실손보험은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잡스에서 네. 보험료 1.5% 올린다는데 나는 지금 18%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신 분도 생기실 수 그럴 있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린다고 해도 난 좀 깎아주던데요? 이런 분도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1, 2, 3, 4세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기준이 이게 가입한 시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2009년 7월 이전까지는 그냥 진짜 실손보험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보험사별로 개발을 해가지고 알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보다 조금 안 좋은 실손보험이 있다거나 맞아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 이제 평준화 시키자. 그래서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거는 이제 다 2세대 시도 다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보장이. 어떤 보험사를 가입하더라도 약관이 똑같기 때문에 보장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 실손까지는 100% 보장, 그다음에 네. 2세대 실손까지는 뭐 의료비의 90%까지 네, 보장해 맞아요. 주는 게 일반적이고 3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2017년 4월에 나온 실손보험입니다. 이때는 이제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15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에 가서 이 3세대는 끝나는 거고 그때 판매되고 있는 4세대 혹은 5세대 그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때부터 이제 달라지게 됐고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건 2021년 7월 이후에 나온 보험. 요거는 이제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르긴 하는데 재계약 주기가 5년입니다. 5년마다 계약이 끝나면서 그때 판매되고 있는 뭐 5세대, 6세대 실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보험이다. 근데 3세대 가입자가 한 두 번째로 많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험료가 꽤 많이 올라가니까 18%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렇죠. 건데. 이분들은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고연령대에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3세대가 보험이 보장이 되게 좋았어서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세대에서는 안 해주던 백내장을 3세대에서는 해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보장은 똑같은데 사실 이제 내부적인 그 구조 때문에 그래요. 3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복잡해졌습니다. 이 보험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 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입원하고 통원 딱 나눠가지고 통원은 자기 부담금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떼고 나머지는 다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입원은 뭐 10% 내지는 20%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세대부터는 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이 너무 실손보험에서 많이 지급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분리했어요. 비급여 3대 비급여라고 해가지고 뭐 MRI라든가 도수치료, 뭐 어떤 일부 비급여 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되 이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손해율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네. 비급여 이렇게 받으신 분들 다 녹여내가지고 얼마나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3세대 실손보험은 나올 때부터 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사람마다 이걸 선택하는 게 달라지게 되면 누구는 MRI 특약 선택해가지고 이거 많이 받을 텐데 이거는 손해율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손해율이 그때 판단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손보험이 나온 다음에 뭐 3세대가 나오든 4세대 나오든 이렇게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온 다음에는 5년 동안에는 그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만 올려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3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딱 5년째가 돼가지고 이제 올해 2023년에 한번 첫 인상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 누적된 손해율이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지껏 못 올렸던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이제 진료를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3세대 실손보험 나올 때 비급여 항목 아까 말씀 치료 네. 횟수 제한을 하거나 자기 부담금 신설해도 그래도 뭐 손해율 높다는 거잖아요. 별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들이? 그때는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예.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그 한도 자체가 뭐 도수치료는 연간 350만 원 한도였고 네. 뭐 비급여 주사는 250만 원 한도니까 실제로 이만큼의 치료 내에서는 충분히 이 보험을 이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쌌던 거죠. 네. 기존 1, 2세대 실손에 비해서. 그다음에 다른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뭐 비급여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백내장 수술도 3세대 실손보험을 가지신 분들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과잉 진료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여지껏 그 5년 동안 누적돼 오면서 이 보험료는 못 올리는 상황에서 3세대 실손도 그 손해가 꾸준하게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사들이 계속 이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네. 과잉 진료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막급이다. 네. 우린 이거 팔아도 맨날 손해 본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잉 진료를 좀 막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과잉 진료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네. 불필요한 진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잉 진료가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지급받는 급여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준이 까다롭기도 하고 또 급여 치료가 충분한 수가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벌기가 어쨌든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힘드니까 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가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자꾸 권할 권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시성비하고도 이제 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한 예로 치과는 물론 이제 실손보험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치아가 아파서 치아 부식증, 이제 우식증이라고도 하는 흔히 이빨이 썩었다 해가지고 가는 그 충치 치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심하게 되면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 진짜 골이 흔들리고 그리고 맞습니다. 골이 흔들릴 정도고 골이 흔들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요. 너무 아프니까. 진짜 나는 양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신경 치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손도 많이 가는 치료예요. 그 신경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거기에도 뭐 소독도 하고 또 하루에 끝나지도 않고 그게 뭐 이틀이나 3일에 걸쳐 가지고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내 치아가 가장 좋다. 이걸 뽑아내고 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나의 치아를 살리는 게 가장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신경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씌운다든가 라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신경 치료에 대한 의료 수가가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간을 어머. 여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권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기술로 우리가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고 특히나 이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가 제한되긴 하지만 3개인가 2개인가 네, 그렇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급여도 적용되면서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같은 시간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비급여 진료를 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급여 진료를 권했을 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실손보험으로 다 충당이 된다라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병원에서는 자연스럽게 권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다 보험사 쪽으로 전가되고 결국은 이제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들까지도 실손보험 보험료가 그쵸. 오르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서 과잉 진료를 그럼 끊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병원의 수익 구조상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른 것들을 또 찾아낼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백내장 치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병원에서도 찾다 보니까 그런 진료를 찾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MD 크림 이런 것들도 많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건강보험과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손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의 탄생 자체가 잘못된 탄생이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험을 안고 태어난 녀석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부러움을 좋죠.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솔직하게 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기 어디 저기 마포 어디예요? 치아를 임플란트 하지 않고 원래 본인의 치아를 살려주는 진료를 하시는 치과가 있대요. 네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겠어요? 저희 시어머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침에 7시부터 오픈런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치아를 살리고 싶은데 그렇죠. 병원에 가면 그렇게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박리담회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침 7시 진료를 시작하면 4시 전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도 줄을 서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사도 살아야 하니까. 네. 1세대, 2세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년, 5년 만에 갱신되면 보험료 되게 많이 올라요. 그렇죠. 제가 처음 낼 때는 3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실손보험료는 7만 원쯤 되거든요. 예. 두배 물론 이상 뭐 한 올랐네요. 10년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내에 있어봐야 실손보험료 받을 만한 병원 갈 일이 없는데 어. 저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실손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모았다가 그냥 병원비를 쓸까? 그 고민 이런-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험사들이 그럼 갈아타시겠어요. 안 가시면 저희가 싸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4세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비급여는 더 보장을 덜 해주고 예. 70%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놨어요. 바꿔놓긴 했는데 그럼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으냐 나쁘냐. 네. 근데 이걸 고민하실 때 대부분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 이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더 늘어날 텐데. 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네, 나이 먹으면 더 병원 갈 일 늘어날 텐데 여지껏 이걸 유지한 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하실 때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서는 절대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병원 갈 일은 많아지겠지만 많이 갈
갈수록 그럼 실손보험은 기존 거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갈아타는 게 맞는 건데 의료비가 얼마나 지출될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이게 내가 보험료 납입 대비 효능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 그거 중요한 이 게 부분만 판단하셔야 돼요. 실손보험료는 뭐 다른 보험료는 뭐 20년 내고 나면 끝이고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실손보험료는 내가 치료받는 내내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평생 거의 평생 뭐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 그러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한 60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은퇴를 해가지고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실손보험료까지 뭐 수십만 없어요. 원을 내야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분명히 그때는 보험을 갈아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끊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중에 언젠가 갈아타거나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보험이다라는 전제로 미래에 갈아탈 거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자라는 선택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00% 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80% 70%로 갈아타면서 많이 안 좋아지나 얼마나 많이 안 좋아지나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실손보험 4세대라고 하더라도 연간 한도가 5천만 원까지거든요. 입원비는. 그런데 자기부담금은 20%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20%의 한도가 1년에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해가지고 실손보험을 내가 청구를 했다. 뭐 한 3천만 원 청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20%인 600만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대 상한선이 250만 원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라.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료 20만 원씩 내게 되면 연간 240이잖아요.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그렇게 갈아타시고 다만 이제 통원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손보험은 이제 도수치료 받으면은 뭐 10몇만 원 하는 걸 거의 이제 내 돈을 안 만 내고 원을, 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좀 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계약되면서 새로운 실손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80% 70%까지 보장되지만 5세대 실손이 나왔을 때는 50%로 낮출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율 관리를 하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갈아타시고 차라리 그 소득이 많이 줄어드시는 그런 구간에서는 그냥 돈 잘 모아가지고 그걸로 치료비 한다는 것보다는 건강 관리를 차라리 잘하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잘 받으시거나 은퇴하면 또 안 받으시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야 1년에 한 번씩 검사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사업주 처벌받으니까 하게 되는데 이거 은퇴하시면은 귀찮으니까 또 안 해요. 또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근데 차라리 한 5만 원씩 적금 부어가지고 60만 원 딱 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돈 조금 더 내면은 뭐 고급 검진 이렇게 해주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을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도 좀 지키고 그다음에 뭐 의료비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보다 한 5살쯤 많은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때 뭐 유방암, 네, 자궁암, 뭐 간암 이런 이렇게 암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수도 지금 있죠. 나오는 치료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으로 이게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네. 그걸로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손보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있어야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단점은 그거예요. 내가 보장을 받는 날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계산을 좀 해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 네. 뇌혈관 질환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발생했을 때 들어갈 치료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이제 급여 네. 항목에서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의료비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소득에서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건 다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급여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예. 또 그런 비급여 부분에서 내가 치료를 받을 때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네. 그리고 뭐 진단비 보험을 가입해 놨다면 그렇죠. 그 안에서 충분히 또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손보험은 너무 무리하는 수준에서 갖고 가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는데 그렇죠. 연금을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내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얼마 한 못 달에 받으세요. 받는 금액이 한 몇십만 원 수준인데 네. 실손보험료 10몇만 원 내고요. 건강보험료 내고요. 그럼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보험이 최대 3%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정부에서 압박 많이 줬죠. 아, 그렇죠. 상생금융해라. 은행권에서는 예대 마진 많이 남는데 너희들 상생금융해라 해가지고 뭐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번 달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뭐 면제해주는 그리고 연체 자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인하는 연체 같은 경우는 연체 이자를 페이백을 해줍니다. 저도 이게 무슨 연체이자 페이백 태어나서 처음 듣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깜빡 잊고 연체를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연체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500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갚으면 그 연체이자 500원을 다시 돌려주고 원금에서 이걸 탕감을 해줍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빚을 꼬박꼬박 갚고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이런 식의 상생금융을 원한 것인지 네. 다른 쪽으로 조금 제도를 좀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보험료 인하밖에는 답이 없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이제 보험료를 이번에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내년부터는 낮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 85%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주요 4개 손보사거든요. 네. 삼성, 현대, DB, KB 여기가 이제 DB, 85%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균 2.5% 정도 내릴 것 같고 예. 뭐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1.5% 정도 이상은 낮춰줄 것이다. 근데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5% 인하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뭐 연간 2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얘는 뭐 의무 예. 보험이니까 뭐 낮춰진다는 소리가 그래도 요즘엔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는 와중에 이런 거 조금 인하된다는 게 뭐 좋게 들리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면 뭐 라면 한 5번 정도는 그냥 1년에 5번 정도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공짜로 두 먹는다고 달에 한 생각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은혜롭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예. 치킨 한 마리는 안 되겠다. 이게 후라이드만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예, 양념에다가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하면 못 드시겠다. 그죠? 그건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깎아준다니 반갑네요. 네. 파월 의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야. 이분이 원래 경제인이 아니잖아요. 네, 변호사 그렇죠.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변호사들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죠. 파월 의장은 요즘에 그 정답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맞추지 못해도 틀리면 안 된다. 네. 네. 너무 틀린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네.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전 세계적으로 틀렸다고 땡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네.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우선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다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에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거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틀리려고 하는 네, 거니까. 이제는 물가 안정 목표만이 아니라 양대 목표 모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둔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전의 입장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 12월 그래요? 1일 미국 이 스펠만 대학 연설에서 네.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에 도달했는지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거나 언제 정책 금리가 인하될지 짐작하기엔 시기상조다라고 12월 1일에 얘기해놓고 그 뒤로부터 열흘 뒤에 너무 늦지 않게 금리를 낮출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그럼 진짜 이제 금리 낮추나 보다.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어? 라고 하니까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점도표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 점을 찍거든요. 그 점도표죠? 예, 점 찍어서 점 점도표. 찍어서 점도표입니다. 그 점 찍어 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이 저렇게 나왔거든요. 2024년 말에는 한 4.6%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실제로 더 빨리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다음 그 폭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 미치다 보니까 뭐 다우존스 지수 역대 최대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주가는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그 난리 났다는 게 좋은 난리인 거네요?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난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지껏 이제 금리를 높여왔던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라는 게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것들도 좀 잡아놔야지 실제로 이 물가가
물가가 낮아질 텐데 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앞으로 금리 낮아질 거야라는 이런 이 희망을 갖게 되면 앞으로 또 물가가 더 높아지겠네라는 것도 같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신중했던 이유가 지금 금리가 충분히 높다라는 컨센서스는 다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낮출 겁니다라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런 기대를 함부로 심어줬다가는 겨우겨우 지금 잡혀가고 있는 물가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지는 걸 그렇게 빨리 기대하셔서는 안 된다. 뭐 해봐야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쯤 돼야 이제 이 금리를 올리는 걸 중단하고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각종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각종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도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행도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각국 이 중앙은행의 이 수장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사실 그날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참고 자료에서도 미국 연준이 오랜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축이 오래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한국은행도 좀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시장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희망적인 단어로 듣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미국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우리는 지금 물가 때문에 죽겠는데 맞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렸나요? 죽겠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이 피벗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고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거의 뭐 실업률이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경기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금리를 이렇게 높여놓게 되면 경기가 침체하면서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잡혀지는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 고용은 뜨겁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찍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강세인 상황이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좀 좁혀지니까 한국은행의 부담은 좀 덜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이제 금리를 더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게까지 이제 한국은행은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이 점점 금리를 더 빨리 낮추게 되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가 될 테니까 오히려 좀 더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억울하네요.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네. 고용도 좋고 그렇죠. 물가도 잡혀간다는데 우리 물가는 높은데 경기도 어렵고 고용도 어렵고 예. 특히나 이제 내년에 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네. 예. 힘든 얘기는 오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나아질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예. 네. 어떻게 숨구멍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